삼성이 베트남을 버리자 44도 폭염 속에서 공장 5,000개가 한꺼번에 멈췄던 그날의 진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2024년 베트남 경제가 7.09% 성장했다는 뉴스 보셨죠? 국제통화기금이랑 세계은행 예측치를 훌쩍 넘어선 수치라면서 언론들이 난리였잖아요. 심지어 2025년 목표를 8%로 더 높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완전 동남아시아의 기적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엄청난 착시 현상이에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면 소름이 쫙 돋거든요. 일단 2023년 여름부터 얘기해 볼게요. 베트남 북부 산업 단지들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기온이 44도를 넘나들었어요. 44도요. 여러분, 44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람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탈진하는 온도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넘게 계속됐다는 거죠. 당연히 댐의 물이 바닥을 드러냈고요. 베트남 전력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는 수력 발전소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산업무역부 공식 발표를 보면 전국 11개 수력 발전소가 전부 다 전력 생산을 중단했고, 그 중에서 9곳은 완전히 물이 말라버렸대요. 완전히요. 바닥이 보일 정도로요. 박민성이랑 하이퐁 공단 지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전날 저녁에 통보라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예요. 대부분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생산 라인이 멈춰버렸어요. 한국 기업만 9천여 개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데 그 중에서 5,000개 이상이 북부공단에 밀집해 있거든요. 그 공장들이 일주일에 겨우 3일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낮 시간 한복판에 12시간씩 전기가 끊기는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이게 21세기 제조업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당시 하노이에 있던 한국 섬유 부품 제조업체 대표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더 생생해요. 공장은 멈췄는데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하니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납기를 못 맞춰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트남 정부가 자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한테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전기 끊고 끝이에요.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정밀 부품 공장들은 더 심각했어요. 전산실 서버가 2시간씩 다운되면서 한국 본사와의 연결이 끊겼고 생산 데이터가 날아가는 사고도 속출했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인가요? 베트남은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도 없어요. 수력 46%, 화력 51%로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죠. 근데 기후 변화로 우기랑 건기 패턴이 무너지니까 이 취약한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베트남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위기를 예견했대요. 근데 신규 발전소 건설이 지연돼서 최소 4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진단했고요. 4년이요. 4년 동안 외국 기업들이 그냥 참고 기다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이 시점에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2025년 4월 인도 경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삼성이 베트남 생산 물량 상당 부분을 인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전 세계 삼성 스마트폰 2억 2천만 대 중에서 60%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져요. 그중 일부를 인도 첸나이랑 노이다 공장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었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결정이 아니었어요. 복선은 이미 깔려 있었거든요. 2021년부터 삼성은 베트남 편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코로나19로 베트남 공장이 멈췄을 때 충격이 엄청났던 거죠. 2022년에는 베트남 박민성 공장의 주당 작업일이 5일에서 3일로 줄어들었고요. 업계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조용히 생산 이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삼성은 2023년 기준으로 베트남에 224억 달러를 투자했고 연간 557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어요. 베트남 전체 수출의 엄청난 부분을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그런 기업이 떠날 채비를 한다는 건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를 더는 믿기 어렵다는 선언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냥 전력난 때문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거든요. 2023년부터 베트남 정치권에서는 전례 없는 태풍이 불어닥쳤어요. 13년간 베트남을 이끈 응우엠푸종 공산당 총비서가 화로의 불, 지피기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부패 척결 작전을 펼쳤거든요. 그 칼날은 최고 권력층도 비켜가지 않았어요. 2023년 1월부터 2024년 중반까지 불과 1년 반 사이에
국가 주석 2명, 국회의장, 외무장관 등 정치국원 7명이 연달아 사임했어요. 모두 당규 위반이라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부패 연루 의혹 때문이었죠. 2024년 7월 응우 엠프종이 사망한 뒤에도 숙청은 계속됐고요. 부동산 재벌 찌영미라는 사기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FLC그룹 회장은 21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과정에서 베트남 행정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고요? 잘못 결정했다가 부패 혐의로 몰릴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베트남 내무부 자료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공무원 1만 9천여 명이 스스로 퇴직했대요. 이전 2년 반 평균보다 20%나 늘어난 수치예요. 한국제경제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패 척결 자체는 옳은 방향이지만 방식이 너무 가혹해서 오히려 행정이 마비됐다. 인허가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표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부패를 잡으려다가 나라 전체를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인가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더 생생해요. 예전에는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 한 통이면 됐던 일이 이제는 3개월씩 걸립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으니까요. 또 다른 제조업체 대표는 공장 증설 승인을 1년째 기다리고 있다. 이러다간 베트남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고요. 경제 전문가들이 정치국에서 대거 물러난 것도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창안자들이 사라지면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제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정치만 아는 사람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베트남 경제의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의존성이에요. 베트남 수출의 70%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나와요. 베트남 기업은 고작 30%만 책임지고 있는 거죠. 미국 터프츠대 데이비드 다피스 교수는 이렇게 꼬집었어요. 외국인 투자가 여전히 수출의 핵심 동력인 반면 베트남 대기업들은 제조업보다 부동산이나 서비스업에 치중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국 기업이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베트남은 자체 생산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이 와서 공장 세워주고 물건 만들어주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여기서 한국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한국은 삼성, LG, 현대, 기아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자체 기술력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해요. 베트남은 뭐가 있어요? 그냥 외국 기업들 조립 공장이에요. 소름 돋지 않나요? 베트남이 아무리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자랑해도 실제로는 남의 돈으로 남의 기술로 만든 성장이라는 거죠. 2025년 들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산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UN 보고서는 이게 베트남의 대미 수출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국제통화기금도 2025년 베트남 성장률 전망을 6.5%로, 2026년은 4%대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하버드대 국제경제연구소 교수는 베트남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전력 인프라 부족, 행정 비효율, 과도한 외국, 자본 의존이라는 3중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장 엔진이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베트남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전기도 제대로 못 만들고 공무원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외국 기업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성장률 높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허황된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어요. 베트남은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이에요. 근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도 있죠. 미중 갈등이라는 호재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위기를 맞았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기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싱가포르 국립대 아시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베트남이 진정한 제조업 강국이 되려면 중국처럼 자체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 기업의 조립 공장 역할에 머물러 언제든 다른 나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진단했어요. 정확한 지적이죠.
베트남은 지금 대체 가능한 나라예요. 삼성이 떠나면 인도로 가면 되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도 베트남에서 인도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콘다 베트남은 2023년 전력 부족이 사업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삼성의 전략적 판단을 한번 볼까요? 삼성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베트남 상황이 악화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리스크를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2021년부터 베트남 편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2022년에는 실제로 생산일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삼성은 베트남 정부보다 베트남 경제를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는 7% 성장이다, 8% 목표다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탈출구를 찾고 있었던 거죠. 삼성의 이런 선제적 대응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전략적 사고죠. 삼성은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재편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트남 하나의 60%를 의존하는 위험한 구조를 인도, 베트남, 기타 국가들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모습이에요. 반면 베트남은 뭐 하고 있나요? 삼성이 떠난다는 소식에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당연하죠. 베트남 전체 수출의 엄청난 부분을 삼성이 책임지고 있는데, 그 삼성이 떠나면 뭐가 남아요? 빈 공장 건물이랑 실업자들만 남는 거죠. 베트남 정부는 뒤늦게 삼성을 붙잡으려고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이미 늦었어요. 신뢰를 잃으면 끝인 거거든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1970년대 남베트남은 미국의 막대한 원조와 최신 무기를 받았지만 결국 무너졌어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국민의 신뢰 상실 때문이었죠. 지금의 베트남은 다르긴 하지만요. 외부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정작 내부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베트남 정부는 2030년 중상위 소득 국가,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야심찬 계획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전기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은 결제를 두려워하고 외국 기업들은 떠날 궁리를 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완전 허황된 꿈이에요. 경제 성장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에요. 신뢰예요.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환경, 기업이 안심하고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안정성, 노동자들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진짜 성장의 토대죠. 베트남은 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2025년 베트남의 GDP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장이 얼마나 오래갈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삼성이 떠나는 순간 남는 건 빈 공장뿐이에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순간 화려한 성장률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예요. 이제 한국과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은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됐죠. 베트남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에요.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고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한국은 인프라에 미친 듯이 투자했어요. 전력, 도로, 항만, 통신. 기본 인프라를 확실하게 갖춰놨죠. 지금 한국에서 전기 끊기는 일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태풍이 와도, 폭염이 와도 24시간 365일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베트남은 44도 폭염에 전국 발전소가 멈췄는데 한국은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한국전력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전력망을 관리하는지, 예비 전력을 얼마나 철저하게 확보하는지. 이게 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예요. 두 번째, 한국은 교육에 투자했어요. 인재를 키웠죠. 지금 삼성, LG, 현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보세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베트남은 어때요? 외국 기업이 와서 기술 가르쳐줘야 겨우 조립이나 하는 수준이에요. 자체 기술력이 거의 없어요.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모든 분야에서 세계 톱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60년 넘게 교육에 투자한 결과예요.
세 번째, 한국은 법치를 확립했어요. 베트남은 지금 부패 척결한다고 난리인데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섰어요. 물론 한국도 부패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베트남처럼 공무원들이 결제 자체를 두려워하는 수준은 아니죠. 한국에서는 기업이 공장 증설 승인을 받는데 1년씩 걸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차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요. 이게 바로 법치국가의 힘이에요. 네 번째, 한국은 자체 기업을 키웠어요. 베트남은 외국 기업 의존도가 70%인데 한국은 정반대예요.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단순히 한국에서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죠. 삼성전자만 봐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예요. 현대차는 세계 3위 자동차 회사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경제 강국의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 한국은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요.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세요?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한국은 빠르게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했죠. 베트남은 어때요? 전력난 하나 해결 못해서 외국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잖아요. 이게 위기관리 능력의 차이예요. 여기서 삼성 얘기를 더 해볼게요. 삼성은 단순히 스마트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바이오, 금융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은 세계 2위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압도적인 1위고요. 이런 기업이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단순 조립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삼성은 베트남을 저임금 조립 기지로 활용한 거예요. 핵심 기술은 한국에 다 있고요. 그래서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인도로 가든 다른 나라로 가든 삼성의 핵심 경쟁력은 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베트남이 문제죠. 삼성이 떠나면 베트남은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도 없고 브랜드도 없고 경쟁력도 없어요. 그냥 외국 기업들이 와서 공장 세워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베트남 정부는 지금 삼성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대요. 각종 세제 혜택이랑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는데요. 소용없어요. 삼성이 원하는 건 단기적인 세제 혜택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예측 가능한 행정, 숙련된 노동력이거든요. 베트남은 이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여러분 알아요? 삼성이 베트남에 처음 진출했을 때 베트남 정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세계적인 기업이 떠난다고 하니까 패닉 상태예요. 이게 바로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나라의 한계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거든요. 한국은 달라요. 삼성이 한국을 떠날 일은 절대 없어요. 왜냐고요? 삼성의 뿌리가 한국에 있으니까요. 연구개발센터, 핵심 인재, 본사, 다 한국에 있어요. 베트남은 그냥 조립 공장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게 자체 기업을 키운 나라와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나라의 차이예요.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중소기업 생태계가 탄탄해요. 삼성 같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부품 납품업체, 장비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베트남은 이런 게 없어요. 외국 기업이 와서 부품도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조립만 하고 가는 거예요. 베트남 기업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를 보세요. 판교에는 IT 기업들이 모여 있고, 구미에는 전자 기업들이, 울산에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요. 이렇게 같은 업종 기업들이 모여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요. 정보 공유도 빠르고, 인재 교류도 활발하고, 협업도 쉽죠. 베트남은 이런 산업 클러스터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그냥 외국 기업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공장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도 엄청나요.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2위예요. 이스라엘 다음이죠. 삼성만 해도 연간 20조 원 넘게 연구개발에 투자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죠.
베트남은 연구개발 투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외국 기술 가져다 쓰는 게 전부예요. 한국의 대학들도 엄청나요.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 같은 대학들이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내고 있어요. 이 대학 출신들이 삼성, LG, 현대에 가서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죠. 베트남 대학은 어때요? 솔직히 세계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단순 조립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도 세계 최고예요. 인터넷 속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1위, 전자정부 1위. 베트남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베트남은 인터넷도 자주 끊기고 속도도 느려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첨단 산업을 할 수 있겠어요? 한국의 물류 시스템도 대단해요. 부산항은 세계 7위 컨테이너 항구고,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에요. 택배는 다음 날이면 전국 어디든 배송되죠. 베트남은 물류 인프라가 엉망이에요. 도로도 좁고, 항만도 비효율적이고, 공항도 수준 이하예요. 이런 나라에서 제조업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의 금융 시스템도 선진화돼 있어요. 기업이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벤처 투자도 활발하고요. 베트남은 금융 시스템이 낙후돼 있어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러니까 베트남 자체 기업이 성장하기 힘든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